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포병훈련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국영통신사 KCNA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적의 수도인 서울을 사정권에 둔 부대들이 참가했으며 이 부대들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CNA는 또한 3월 7일 진행된 포병훈련이 군의 준비 태세와 실전,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포병부대가 실제 전쟁에 돌입하는 순간 빠르고 잔혹한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전군의 포병을 공격 전문가로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며 군의 완벽한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 임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3월 4일 한국군과 미군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병력이 참가하는 자유의 방패봄철 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3월 7일 수도방 위사령부를 방문하여 서울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초 북한 국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국가 서부 지역의 주요 군사 기지에서 실시한 군 훈련 활동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으며 양측은 1953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양측은 휴전협정만 체결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과 워싱턴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 공동군사훈련을 침략 준비의 연습으로 보지만 서울과 워싱턴은 방어적 성격의 활동임을 강조합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지만 전쟁의 입구에 사는 한국인들은 주목할 만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군사적 위협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일상적인 일과 활동을 지속하지만 항상 일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북쪽의 위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익숙함의 일부 원인은 한국의 교육 및 정보 시스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여기서 국민들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대외 정책과 국방 정책은 진정과 준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국민들이 더 안심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북한의 작은 이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김정은이 F-35 전투기나 KF-21, 한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현무미사일이 아닌 이 무기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독특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글로벌 군사 순위에서의 격차는 주목할 만합니다. 발전된 경제와 상당한 국방 예산을 가진 한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높은 군사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반면 군사적 결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은 경제적 제한과 국제 제재로 인해 군대에 투자할 자원이 더 제한적입니다. 북한은 GDP의 큰 비율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예산은 한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여 무장 세력을 현대화하고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선진국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및 자위 능력을 통해서도 반영됩니다. 공군력에 관해서 북한이 전투기의 수량면에서 우리보다 많겠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구형이며 현대적인 기술로 무장하지 않은 오래된 모델입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현대적 전투기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인 F-35와 KF-16 그리고 곧 우리는 KAI가 생산하는 4.5세대 전투기 KF-21 60대를 추가로 받아 앞으로 12년 내에 공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전투기는 수량 면에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장착하여 전투 능력과 임무 수행의 유연성을 증대시킵니다. 실제 전투가 발발한다면
우리 한 편대만으로도 북한 공군 전력을 전부 파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에 크게 투자하며 최신 교육 방법과 기술을 적용해 우리 조종사가 최신 전투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작하고 최상의 기술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북한의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자원과 기술의 제한으로 인해 한국의 전문성과 현대성에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군력과 달리 해군은 한국과 북한과 같이 해안선을 가진 국가의 군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해군력은 전함과 잠수함의 수량뿐만 아니라 전투 능력, 현대기술, 그리고 해상에서의 방어 및 공격 능력을 통해 반영됩니다. 한국의 함대 규모와 힘은 현대적인 전함과 모든 기상 조건과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잠수함의 존재로 인해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함대 업그레이드에 크게 투자하고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 개선된 디젤 전기 잠수함, 그리고 다양한 다른 전함들의 주문 및 생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배들은 다양한 첨단 무기와 현대적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한국이 해상에서 강력한 방어와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북한의 함대는 주로 더 오래되고 현재 국제 기준에 비해 뒤떨어진 기술을 가진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많은 수의 전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품질과 전투 능력은 한국의 함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은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구형이며 현대적인 수중 공격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 능력과 현대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최신 기술을 해군에 적용함으로써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 시스템에서 전투 관리 및 감지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방어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해상에서의 방어 및 공격 능력은 두 국가 간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고급 대공 및 대잠 방어 시스템을 통해 견고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밀 무기와 장거리 무기로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많은 수를 바탕으로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기술과 훈련의 제한으로 인해 전투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MZ세대의 부상으로 북한 내부의 상황도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막으려 해도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는 계속해서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보고 성장한 북한의 MZ세대 사이에서는 김정은의 지도, 체제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조금씩 그들 속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MZ세대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도는 무서운 소문이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등등 인류가 등장한 이래로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인데 이 갈등은 그 어느 시대의 갈등보다 깊습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의 동동 튀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MZ세대는 기성세대의 꼰대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갈등은 저기 위쪽 북한에도 존재하는데요. 남한에 MZ세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세대별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을 항일혁명이나 한국전쟁,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와 같은 2030대에 겪은 역사적 경험의 관점에서 혁명 1세대 4세대로 구분해왔습니다. 혁명 1세대는 일제강점기 김일성을 따라 빨치산 활동을 주도했던 북한의 건국 주역을, 혁명 2세대는 스스로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승리한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로 1950년대 전후 복구를 이끌었던 주역을, 혁명 3세대는 북한의 공업화와 일시적 경제 부흥기를 경험한 세대를, 마지막으로 혁명 4세대는 1960년대 이후 태어나 북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기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4세대 이후부터 북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4세대는 북한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로 1990년대의 냉전 해체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북한이 자랑하던 무상배급, 무상치료, 무상교육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개인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에서 소규모 물자거래나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됐죠. 4세대 이후의 5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출생하거나 아동기를 보낸 지금의 2030 청년들이 북한의 5세대에 해당하는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보다 개인의 부를 중시하거나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체제에 걸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장마당 세대는
성장기부터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체제에 눈을 뜬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장마당 세대가 최근 남한 문화를 가장 빨리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유입되는 남한 문화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흡수하는 이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김정은이 K-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K-팝은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암으로 규정했는데 북한 매체는 이를 내버려 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20년 12월에 한류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사형,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반동 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남친 남자친구, 쪽팔린다 창피하다를 비롯 남편을 오빠야,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행위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든 문화의 파도는 힘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북한 주민 50명,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한이나 외국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대답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의미니까요. 자신들과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젊은이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한 영상물을 본 후 남한 말투를 따라하고 남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남한 옷차림을 따라하게 됐다고 응답하기도 했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미디어를 접한 후 남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6%에 달했죠.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남조선 말투로 전화를 하다가 단속된 청진농업대 학생 4명은 퇴학을 당하고 가장 어려운 직장인 온성탄광으로 강제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 4명 중 1명은 역전 기다림 칸에서 동화를 하면서 자기야와 같은 남한식 말투를 썼다가 주변에 있던 단속요원에게 적발됐고 나머지 3명은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남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불렀다가는 탄광에 보낼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한국 영화를 관람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북한 주민 3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죠. 일련의 사건을 바라본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남한 말투 함부로 썼다가는 탄광에 가거나 공개 처형 당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소문이 도는 것도 헛소문은 아닌 겁니다. 남한식 말투가 너무 거슬렸던 것일까요? 얼마 전 북한에서는 남한말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월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8차 회의에서는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됐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이 채택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한 달 뒤 실제로 법이 채택됐습니다. 이러한 법이 채택된 것은 최근 북한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잦아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의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준어인 평양말 외에 남한말 등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인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북한으로 파고드는 우리 문화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북한의 유명 가수인 정옥란이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의 핑거팁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문제의 노래는 북한 체제 선전용 유튜브 채널 삼지연 SAMJIYON에 올라온 진년 경축대 공연 영상에 등장하는데요. 정옥란은 우리를 부러워하라라는 제목의 곡을 불렀는데 이는 청봉악단이 부른 노래를 정옥란이 리메이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전문가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관련 영상에서
전문음악인에게 두 곡을 비교해봤더니 두 개의 곡이 똑같은 음이름으로 표현됐다. 결국 표절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새 세대들이 남한 노래에 빠져서 사상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며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단속하고 통제만 할 수 없으니 주체적 변화, 주체적 변형이라고 표현하며 남한 노래보다 더 수준 높은 곡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곡에다가 남한 걸그룹의 노래를 넣어서 마치 굉장히 익숙한 리듬처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고 분석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막거나 견제하다 못해 복제 현상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간 통일의 기반을 얻으려 위협도 해보고 경제 제재도 해보고 평화 협력도 해보고 평화 회담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모두 헛수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요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지만 문화의 힘은 북한 곳곳에 침투해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총과 칼로 무너뜨리지 못했던 견고한 북한의 체제를 문화가 무너뜨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에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에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 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셨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NOVALED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 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내쳤다고 하죠.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대기업이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에게 밀린 일본 기업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린 인물이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바로 그 인물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과 현장을 중요시한 그의 철학은 아직도 일본에서 통한다고 할 정도죠. 그가 세운 기업의 이름은 파나소닉. 조금이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파나소닉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거 파나소닉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에 들어서 파나소닉은 처참한 상황이죠. 지금은 일본 대표 기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거듭된 경영 실패를 겪으며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파나소닉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야는 반도체와 TV 등 지금 한국 기업들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을 산하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파나소닉은 1등에 위치해 있을 때 오만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때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던 파나소닉의 반도체는 이제 순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파나소닉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삼성전자의 벽에 부딪혀 결국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적자를 거듭 작년 대만 기업의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TV 역시 LG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를 기록 빚을 져가며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한국과 중국에게 밀리며 결국 작년에 사업체를 정리했죠. 바닥 끝까지 추락한 파나소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대 파나소닉 사장들은 제조업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매출 순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나소닉은 중기 경영 계획의 원조인 기업으로 1956년 220억 엔이던 매출을 800억 엔으로 늘린다는 이래 계획을 발표한 이래 3년마당 경영 계획을 세우며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였죠. 심지어 2014년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10조 엔을 외칠 정도였죠. 그 결과는 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최근 파나소닉은 50세 이상 구조조정을 실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웠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구스미 유키 사장은 이대로는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하조 뒤늦게 정신 차린 파나소닉이 사업을 정리한 끝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배터리 사업인데요. 점점 차량용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파나소닉이 지금이라도 배터리에 올인해 그룹의 생존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파나소닉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요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의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도 파나소닉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근 비밀리에 새로운 삼성을 위한 뉴삼성 전략을 구상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연구개발에 22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터리 분야를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죠. 실제로 인사이동에서 삼성의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성은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SDI의 신임 대표이사로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복이라 불린 인물이죠. 가장 중요한 인재를 삼성 SDI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직접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를 볼 수 있죠. 최근 삼성 SDI는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배터리 매출이 3조 1,073억 원, 영업이익이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2%, 2.7% 늘었습니다. 매출을 견인한 효자 품목으로 제노젠 5가 꼽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와 합작 소식까지 알리며 불패의 삼성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일본 배터리 소재 생산업체는 협력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장인 정신을 앞세운 이들은 높은 가격 정책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하고만 소통했었죠.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하자 이들 소재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한국 기업에게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파나소닉의 소재를 납품하던 기업들이 삼성으로 거래처를 바꾼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에 필요한 분리막을 생산하는 일본 분리막 업체 아사히 카세이는 최근 생산량을 키우고 출고가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실리콘 제작업체 신SE 화학공업도 최근 생산량을 2배 늘려 사이즈를 키우기로 결정, 한국 기업에게 납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 기업 일변도였던 과거와 다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업 SNE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 파나소닉은 중국 외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37.2%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50% 이상 성장하는 반면 일본 기업은 그에 못 미친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했던 배터리 사업도 삼성에게 밀리는 상황. 파나소닉은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사 배터리로 파나소닉 제품을 이용하기로 결정. 무려 자사 제품의 87%를 파나소닉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나소닉의 핵심 제품인 4680 배터리가 없으면 그룹이 망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나소닉은 최근 와카야마 현 기노카와 시에 위치한 공장에 8천억 엔의 설비 투자를 단행 연간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파나소닉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발판대로 삼아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파나소닉의 제품이 전체 시장에 통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으로 수입된 테슬라 차량과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동절기에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40%나 저하된다는 사실을 감췄다는 게 원인이었죠. 이에 테슬라는 배터리를 조사한 결과 파나소닉에서 납품한 배터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현재 87%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급이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이는 테슬라 입장에선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유럽 등지의 추운 지역에서 테슬라를 향해 리콜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가뜩이나 공급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 테슬라는 현재 파나소닉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의 배터리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을 최우선 공급자로 고려하고 이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입니다.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대기업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파나소닉 임원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찾아 사죄하며 테슬라와 계약을 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온 임원단을 만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대기업의 추한 모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하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배터리 산업을 가리켜 새로운 석유 오일라고 칭하며 산업 질서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지목했습니다. 반도체가 그러했듯 향후 미래 산업에서 배터리는 무조건 필요한 부품으로 배터리를 손에 쥔 기업은 세계를 쥘 수 있다고 평가하죠. 왕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삼성과 LG 등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격변하는 새 기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일본은 언론을 통해 K배터리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일본 유명 경제학자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기초적인 기술 수준에서 취약하다고 주장한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배터리를 비하하면서 일본 배터리는 칭찬했는데요. 일본 기업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이기에 이도 저도 아닌 한국 배터리는 추락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 배터리 기업들의 끝도 없는 추락 배터리 업계 평균 성장률이 163%가 넘는 것에 비해 일본 기업들은 50% 정도 되는 성장률에 머문 것은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한국에게 고개 숙이며 살려달라고 하는 일본 기업과 끝까지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한국 깎아내리기에 들어간 일본 학계 세계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이 성장의 박수를 보내며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격차를 벌리길 기원하겠습니다.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반도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TSMC의 대결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 둘의 다툼 속에서 뜻밖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TSMC가 거점을 대만이 아닌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중국의 위협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TSMC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국만이 가능하기에 TSMC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이 한국에게 넘어오기 직전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번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례적일 정도로 날 선 공격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회의는 파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은 이번 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며 중국 책임론을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죠.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은 상그릴라 대화 기조 연설을 통해 이 자리에서 대만 독립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히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을 직접 거론했지만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은 배후 세력,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웨이 부장은 미국 남북 전쟁까지 거론했는데요. 미국은 통일을 위해 남북 전쟁을 치렀다고 말하며 중국은 내전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문제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은 내정 간섭이라는 뜻을 밝혔죠. 중국 본토에서도 미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대만 해협을 가리켜 이곳은 국제수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중국 영토에 속한 중국에 속한 구역이라고 지적. 외국 함선이 이 근방을 지나는 것을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죠. 미국을 가리켜 지적한 행위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친 미국 함선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는 중국의 입장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질문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이상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 답변하며 대만 해협 역시 국제법이 통용되는 장소라고 말해 중국의 주장을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미중 양측이 노골적인 언사를 섞으며 팽팽한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소속 전략가들은 중국의 비정상적인 대만 집착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됐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대만을 중국이 벼르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합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 인사가 저지른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것인데요. 중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수석 분석가 천원링이 온라인 회의에서 대만을 수복해볼래 중국 기업인 TSMC를 우리 손안에 넣어야 한다고 무심코 뱉은 말실수가 결정적이었죠. 본래 대만 침공의 명분으로 주장하던 조국 통일은 겉으로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고 실제 대만을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TSMC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때문이라는 것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공개된 것입니다.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다급하게 원 영상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 정벌로 뭘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미래 패권 경쟁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잡지 못하는 분야이자 수천억을 투자해도 이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선진기업인 TSMC를 중국에 편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수라 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중국의 위협 수준이 심상치 않게 바뀌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비밀 문건이 노출되면서 본격적인 중국의 대만 침공 날짜까지 공개되자 TSMC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만의 대표 기업이자 현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TSMC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견줄 정도로 반도체 기술 영역에서 확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대만에서 집중 육성한 기업으로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전쟁에 휩싸이기 쉬운 대만이라는 점입니다.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미사일 타격으로 순식간에 TSMC 주요 시설이 불탈 수도 있는 상황. 핵심 인력과 기술이 대만에 있는 것이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대탈출이 필요한 시점이죠. 고민 끝에 TSMC가 이전을 결정한 곳은 놀랍게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이전부터 미국과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자사공장을 건설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던 TSMC가 이전을 하게 되면 미국 혹은 일본 둘 중에 본사를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TSMC가 결정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경쟁사가 터전을 잡고 있는 한국에 새보금자리를 꾸리고 이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외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TSMC의 결정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일본은 전략적으로 TSMC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 일본을 구원할 기업으로 TSMC를 염두하고 이를 위해 가진 혜택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SMC는 구마모토 현 공장 건설에 9,800억 엔, 하나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일본에 투자한다고 발표하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SMC의 예상대로라면 2024년부터 12인치 웨이퍼를 월 45,000장 생산하면서 일본을 TSMC 반도체 생산 기지로 삼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TSMC 반도체를 수출할 계획이었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도 TSMC 공장에 투자를 단행.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을 다짐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 자금 중 절반에 가까운 4천억 엔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 결정이 일본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최근 TSMC는 공장 가동과 일본에 근무할 인원을 모집. 일본 내 주요 인재들이 고임금을 약속하는 TSMC 공고에 쏠려 구마모토 현을 비롯해 일본 고급 인재들이 일본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SMC 공장 건설로 단기간에 이득을 보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인재 유출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를 발판 삼아 일본 반도체 내실을 다지려고 했으나 정작 TSMC만 좋은 꼴을 보게 된 셈이라 불만을 품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약속과 관련해 딴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현재 약속한 4천억 엔 자금 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하며 액수 조정을 비롯해 혜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들며 TSMC에 간접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막상 일본에 투자하려고 보니 일본이 앞뒤 다른 태도를 보이며 TSMC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고급 인재는 물론이고 장비 수급과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어 선택했지만 막상 일본의 다른 태도에 실망한 TSMC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TSMC는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 TSMC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 곳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더불어 반도체 제반 시설이 갖춰진 장소.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TSMC도 알 정도로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상당하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성전자를 거론하며 한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새롭게 터전을 잡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죠. 대만과 중국의 전쟁으로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상황 TSMC도 한국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비공식 입장으로 TSMC 임원이 전남 지역을 돌면서 본사 및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조만간 터질 것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맞대결. 그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TSMC의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TSMC까지 끌어안으며 한국이 세계 반도체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